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이제 베일에 쌓여있던 이제 중국 공산당의 특무기관 그 전모와 실체를 밝혀주는 중국 공산당 특무 출신의 진한파 씨의 증언입니다. 중공 특무 비사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중국 공산당 중앙사회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본 게시탐정에 엄청난 발연기에 스트레스를 심하셨을 텐데 오늘이라고 그렇게 연기 실력이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을 단단히 다잡으시고 발연기라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지 마십시오, 제발.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나는 과모와 약속한 그 시간 정각에 사회부에 나타났다. 역시 미리부터 예측하고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판에 박은 것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 평소에 모택동이나 유속이 같은 자들 외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만하게 짝이 없는 사회부장 이극농은 나의 신상 문제를 그의 비서장인 추대봉에게 맡겨서 처리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추대봉도 나와 한번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더니 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예치구인 과모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물론 나에게 대한 이와 같은 인간 취급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울분을 느끼게 했고 몸서리가 나도록 괴로운 일이었으나 우리들은 마치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요 도마 위에 놓여있는 물고기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놈들의 하는 대로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아무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한다면 아무리 당과 주의와 두목밖에 모르는 공산당의 사회일지라도 역시 인간의 사회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공산당 놈보다는 나의 운명이 오랜 옛날 친구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일종의 행운이요 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신자세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저주하고 사고방식이 오직 유산계급을 타도하려는 투쟁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처리에 있어 인정도 사정도 눈물도 없이 무자비한 공산당의 사회에도 따지고 본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는 인간의 사회인 것은 틀림없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돌 사람들과 쇠 사람들만이 뒹굴고 있는 상식이나 역시 그 가운데서도 감정의 작용과 영향이 아주 없을 수는 없었다. 가진 악독한 행동을 눈 한 번 까딱하지 않고 해치워버리는 공산당의 세상에서 그 공산당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노특무들이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아무리 특무 문제라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감정의 작용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특수한 우정관계나 친족관계, 이해관계, 사제관계라든지 또는 경제와 이해관계라든지 특별한 사사로운 관계로 얽혀져 있을 때는 그네들도 역시 인간의 사회라 공산주의의 원칙을 초월하고 정책을 위반하며 문제의 처리나 해결을 하는 신뢰는 해일 수 없이 많았다. 그 당시에 나의 신상 문제만 하더라도 상부에서 과모에게 대하여 우리들 부부 문제의 해결 원칙을 지시한 것은 자청까지도 나와 같이 특무공작에 가담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나는 과모와 우정관계를 이용하여 과모로 하여금 두 번, 세 번 사회부장인 이극룡에게 공작을 시킨 결과 겨우 그의 허가를 얻어 자청은 자유로이 예술부문 공작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공작 문제만은 여의치 못했다. 그것은 과모가 늙은 당간부의 새로운 정보관부 일명 노당간 신정간이라는 당의 공작 원칙에 의해 나를 그리 고생되지 않는 자리로 보내주는 것이었다. 그곳은 실제 아무런 공작도 직접 하지 않았으며 또한 아무런 권력도 없었다. 명의상으로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직이었지만 소위 중앙본부 제8호실 제3처 제3종합업무연구조 담임부조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간판이 붙어있는 것이었다. 이 업무연구조라는 것은 학습과 공작의 일치 원칙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을 책임 맡아서 완수하는 곳이었다. 매 조마다 조원이 수십 명이나 있었으며 연구조 안에는 약간의 소조로 나누어져 있었고 소조장과 부조장은 민주주의 선거 방식에 따라서 조원이 선거하는 것이었다. 조원의 대부분은 모두 나와 같이 앞서 국민당에게 체포되었다가 감시를 당했거나 또는 국민당의 특무공작기관에서 이중첩자 노릇을 하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다시 당 조직과 새로 접선이 된 자들로서 혹은 조직의 보징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다시 입공 속죄의 허락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네들은 대개 최근에 국민당 지구로부터 공산지구로 다시 도망해 돌아온 노공산당원들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당명이 높거나 탈상 시일이 가장 짧은 자를 연구소의 정부조장으로 선출 임명해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매일매일 시간의 절반은 학습과 공작으로 소비하였다. 일반 정치학습 외에 중요한 것은 정보 공작에 대한 업무 학습이었는데 그 방식은 소조에 있어 각종 학습 문제를 토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었다. 만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각 조의 지도원의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이었다. 지도원들은 모두가 사회부의 노특무였으므로 혁명 이론에 정통할 뿐 아니라 실제 공작에도 경험이 풍부해서 정부 업무의 보도장으로 되어 있었다. 만일 누구든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제일 먼저 오직 연구실에 부탁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공작이라는 것은 다만 문제에 대한 연구에 보강을 해주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공작 부문에 있어 정보 업무나 기술상의 문제를 연구실에 제출할 때는 종합적인 일반성 문제는 상례에 의하여 연구조로 제출하였으며 한편 전문적인 어려운 문제일 때는 전문 연구조로 돌리었다. 혹시 연구조에서 어떤 문제를 접수했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조원 가운데서 사상적으로나 경험상으로 우수한 조원들을 총동원해서 격렬한 토론과 진지한 학습과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한 뒤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세 사람의 장애인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가지고 서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 합작해서 한 완전한 사람의 행세를 하고 능력을 발휘하듯이 그들은 팀워크를 꽉 짜가지고 집단적으로 종합적인 공동 연구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별반 뾰족한 수단과 어떤 초인적인 특수한 지혜나 기락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었으나 가끔 실제의 공작 부문에 대하여 귀중한 참고 의견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열렬한 연구와 학습과 토론이 자연히 전 조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다.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기름 대가리들 같은 도시 반동 분자들에 대한 단속의 기술을 강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반 문제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중공은 전 중국 대륙의 대소도시들을 국민당의 손으로부터 접수해야 하는 중대 과업에 당면하였기 때문에 그네들은 어떻게 하면 중공의 능숙한 농촌 관리 기술을 처음 당면하는 서툰 도시 관리에 잘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었다. 이런 과제에 대하여는 앞서 종합조에서 열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전에 국민정부의 군통국이나 중통국에서 활동한 자들은 당 조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편물을 검사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하면 회광 등으로 우편물을 투시 검사하는 결점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전문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는 회광 등의 투시 방법을 모르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에 있어서 입조차 벌릴 수가 없었다. 이 종합 쪽의 연구와 공작의 대상은 주로 정부 행동 및 정책과 취체 및 신문 등의 허다한 업무였다. 따라서 조 내 인원 가운데도 여러 가지의 특기와 특성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는 인질 납치식의 체포 공작에 유능한 자도 있었고 국제 정부의 분석과 판단에 유능한 사람도 있었으며 또한 범인이나 혐의자에 대한 유도 신문을 잘하는 자도 있어 어쨌든 그 관할 하에 있는 각 소조는 모두가 특기, 특장과 기술을 본위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면 일반성의 문제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전업조라는 것은 전문적인 문제를 연구, 분석, 처리하는 곳으로서 처음에는 종합조에 참여했다가 일정한 기간 실제 공작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그가 어떤 특기와 특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를 적당한 전업연구조로 배속시켜주는 것이었다. 만약 통신 업무조로 배치되었으며 또는 어떤 자가 미국에 관한 정보 수집과 연구 및 판단에 유능할 때 그는 국제정보연구조로 배속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전업연구조라는 것은 연구와 공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정보기술자와 간부들을 적지 않게 양성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왕왕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또한 적지 않게 해결하기도 하며 업무의 보강과 기술의 향상, 업무의 창의적인 운영면에 있어서도 많은 업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내가 지휘하고 있던 종합조에는 비록 인원은 약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7개의 소조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는 각양각색 각계각층의 인물과 인재들이 많이 포섭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여성 동무가 10여 명 있었는데
그녀들의 특기라는 것은 미인계에 이용되는 에로 공작 기술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저씨라는 여성 동무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당당한 의학원 출신의 학자로서 위왕정이 정권 시대에는 특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특무기관 속으로 침투해서 특수약품의 배합과 조제 방법 및 그 사용 방법에 대한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 특수약품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특수공작에 많이 사용되는 마취약이나 독약, 만성살인제 또는 악성세균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그녀의 입장이 불리하여지고 또 마음이 약화되어 당조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 일본 특무와 결혼을 해버린 관계로 당조직으로부터 제명되었으나 그 뒤로 그네들은 단연간 일본 공산당에 참가하여 활동을 해오다가 얼마 전에 일본 공산당으로부터 중공으로 이송되어 온 것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당으로부터 단기 처분을 받았으나 이어 곧 지방 공작을 통하여 테스트를 끝마치고 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배속되어 왔다가 곧 약품 전업 연구소로 전출되어 갔다. 중공 중앙사회부라는 것은 마치 모택동 개인의 초소와 같이 극히 기밀과 신비 속에 쌓여있는 기관이었으며 국민당의 군통이나 중통기관과 같이 남경시대의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경에 있는 중남해공원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는 주로 한두 명의 비서가 있어 전화연락과 사교상의 업무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또 이 밖에 중공의 두목들이 손님을 응접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업무의 중심은 북경시 교외에 있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냉천 사무소였다. 북경 선내의 궁현호동에도 그네들의 중요한 일부기관이 있었으나 내가 가본 곳은 중남해와 냉천과 궁현호동뿐이었다. 그리고 북경시의 공안부 업무는 화북사회부에서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북경시 내외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비밀공작과 정보기관을 거미줄같이 벌려놓고 있었다. 중공의 중앙특무기관에 출입하는 일은 옛날의 제왕궁에 드나들기보다도 더 어려웠으며 일반 간부들도 반드시 출입증의 제시가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면 위병들이 함부로 무슨 혐의자나 범인과 같이 취급하였으며 그 출입증은 각 독립사무소의 책임자들만이 발급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몇 해 동안 냉천에서 연금당하다시피 지냈다가 그때 마침 상해의 해방을 맞이해서 남하 명령을 받고 화동사회부의 공작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과모 동부를 통하여 여러 번 중앙에 남아서 공작을 하도록 상부에 요청을 하고 궁현호동 15호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의 수차에 걸친 간청도 사회부장인 이극농이 허가를 하지 않아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극농은 과모에게 말하기를 그게 무슨 되지 못한 소리요. 이미 화동에선 전부로 부임 독촉까지 왔으니 빨리 진동무에게 남하도록 지시하시오. 모주석의 의견에 의하면 그에 대한 신뢰성의 유무 여부는 반드시 상해에 있어서의 반동분자들에 대한 숙청투쟁 가운데서 분명히 실정할 수 있는 것이오. 라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이때 마침 중공군은 장강을 건너고 있었으며 국민당 군대들은 겁을 집어먹고 서로 앞을 다투어 36개를 놓고 달아나던 때였다. 특무 마왕인 모택동은 한편으로는 소련 종주의 명령을 받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면 전쟁의 최후의 승리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확신 가운데 안하무인의 지경이었다. 따라서 그의 특무 공작대의 대상은 국민당이 거꾸로진다면 국내전의 일단락을 짓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중공의 국제적인 진출에 있어 자유세계를 영도하는 미제국주의가 공격과 투쟁의 대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과거에는 어느 단계에 있어서 중공 중앙사회부의 정보와 특무공작은 국내 문제를 국제 문제보다 더욱 중요시한 때가 있었다. 중공 치하에 있어서는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모든 반혁명 잔재 세력의 숙청과 투쟁 그리고 국민당을 비롯한 다른 모든 반동 세력의 잠복 활동을 완전히 진압해가지고 중공 독재 정치의 기반을 굳게 만드는데 모든 공작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었다. 국민당의 통치구역 내에 있어서는 국민당의 정치, 경제, 군사 및 당의 기밀을 탐지하고 도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적인 위축과 붕괴와 문화적인 부화 퇴폐 및 사회적인 혼란과 파괴를 기도하는 모든 공작을 전개하여 국민당 정부를 뿌리로부터 송두리째 뒤집어 보려고 힘써왔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국제정보 업무는 국내의 그것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이 국내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는
단지 소련의 모스크바로부터 국제공산당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령 이외에 중공 자신이 해외 각국의 정보망을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업적과 경험이 극히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겨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 일본, 그리고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월남 등지에다 다소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 대한 정보는 그 나라들이 중공 지역 내에 설치하고 있는 기관의 구성원들로부터 수집하기 위해 중공 사회부에서는 온갖 수단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도 정보 공작의 목적은 주로 중국 내에 침투해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의 간첩을 적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부에서는 외국의 주 중공 정보기관 내에 내선을 달아두고 그들을 그 기관 내에서 키워내도록 힘쓰고 있었다. 그래서 중공에서는 그네들이 소위 적성국가로 지목하는 모든 자유국가의 교민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극히 엄격하게 하고 있었으며 중공 특무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조금의 행동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내외의 정세가 갑자기 변해감에 따라 정보마왕 모택동은 사회부의 국제정보 업무를 크게 확대하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그 당시 국제정보기관에는 표면상으로는 추대붕이 책임자로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과모와 진공이 그 창립 준비에 주동 역할을 했던 것이다. 각 방면으로부터 국제정보관부들을 한 무리 끌어모아가지고는 궁현호동에서 합수훈련을 시켜 유능하고 강력한 국제정보부대 조직에 힘썼던 것이다. 우리 조 가운데 구청화라는 자가 있었는데 8년이란 당령을 가진 자로서 앞서 미군 부대에서 통역을 하던 자였다. 또 한 명 옹대년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나의 광동 고향 친구로서 그의 조부와 부친께서는 아직도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였다. 그는 미국에서 출생한 제2세로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일전쟁 말기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여 연안으로 가서 공산당에 입당한 이후 상당히 오랜 동안 당령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광동에서 국민정부에 체포되어 한동안 고생도 톡톡했었으나 북경이 중공의 수중에 떨어진 뒤에 다시 중공의 옛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온 자였다. 그 자의 가족들은 아직도 미국 본토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보 활동하기에는 대단히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나도 역시 미국 학교 출신으로서 부모, 형제와 친척, 친구의 대부분이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당령도 길고 경험도 있는 편이므로 과모의 생각으로서는 이와 같은 나의 특수한 점을 잘 이용해보자는 수작 같았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보 판단력도 비교적 정확하였으며 과모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니까 인간적으로도 믿을 수 있었으므로 나를 구씨, 옹씨 등과 같이 궁현호동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사회부장인 이경룡은 한사코 나를 중앙에 머물도록 한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이다. 과모의 계획도 나의 꿈도 도저히 실현될 길이 없어 나는 또다시 1949년 7월 초순 상해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상해시가 중공군에게 소위 해방된 지 1개월 남짓 지난 때였다. 그 뒤로 사실상 북경특별시 궁현호동 15호는 극동 공산집단의 국제정보부 본거지로 되어 있었다. 그곳을 중심지로 해서 중공의 국제정보조직망은 일본의 도쿄,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미국의 워싱턴까지 거미줄같이 뻗쳐있어 그들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소위 전 세계의 각 제국주의 국가들의 심장 속에까지 간첩이 침투되어 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수많은 중공의 특무공작원과 국제 간첩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은 후 여러 가지 루트를 타고서 가지각색의 신분으로 가장하고 각종의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미국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과몰한 자는 이미 중공 국제정보기관의 둘째번 두목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뚜렷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이게 중국 공산당 특무기관 즉 중공 중앙사회부라는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어마어마하죠. 이름은 사회부라고 해서 참 평이한데 아주 무시무시한 특무기관입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은 공산주의자들을 같은 인간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정신자세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저주하고 사고방식이 오직 가진 자들을 때려 부수겠다는 그런 개념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돌로 만든 사람, 쇠로 만든 사람들만이 뒹굴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
책을 번역한 거다 보니까 좀 짬밥 높은 사람, 선배급, 고참급을 이제 묘사할 때는 단어 직책 앞에 노자를, 그 늙을 노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노특무라고 하면 고참 특무들, 그리고 노동지 그러면은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동지를 뜻할 때 그렇게 말하죠. 이게 과모라는 게 뭐 김모, 최모 이게 아니라 성이 과시고 이름이 모인 것 같아요. 이게 노당간, 신정간 이게 한자 수건데 늙은 당간부, 젊은 정보간부 이 뜻입니다. 이게 과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진한파를 좀 약간 한직에다 배치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특무기관장 이근동이라는 사람이 야 진한파 저 새끼 뭐 제대로 안 써먹고 뭐하냐 이러는 바람에 일이 틀어진 거죠. 정말 중국 공산당 중앙사회부 특무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국민당에게 체포됐던 사람들 혹은 감시당했던 사람들 이 두 앞에 두 부류는 확고한 정말 공산당 당원들이죠. 근데 국민당 특무기관에서 이중첩자를 했던 자들 되게 뜻밖이에요. 입공속죄 공을 세워 죄를 씻어라.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국국 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국민당 그 영역에서 그 공산당 지배 지역으로 탈영해서 돌아온 이제 고참 공산당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령이라는 것은 그 당원 경력이에요. 아마 보도장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막 교관을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보도장이라고 하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책을 번역한 거예요. 직책명 같은 것들 되게 생소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장애인도 원래 책에는 세 사람의 병신이라고 적혀 있던 걸 제가 장애인이라고 순화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제법 되게 꼼꼼하게 이제 그 특무 업무를 보죠. 군통국, 중통국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스크립트에 적었지만은 국민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이제 특무 조직은 사회부라고 합니다. 중앙 사회부가 있고 밑에 이제 지역별로 정보위원회가 있죠. 뭐 화동 정보위원회 뭐 혹은 뭐 북경 정보위원회 이런 식으로. 근데 국민당 정부에는 특무기관을 보고 조사통계국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 중앙조사통계국이면 줄여서 중통국이라 그러고 국민당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은 군통국이라 그러죠. 보시면 알겠지만 군통국은 이제 군정보기관이고 중통국은 정부 특무기관입니다. 회광등이라고 쓰면 정말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 이게 자 뭔가 되게 정말 양산박처럼 내가 수호지 108영웅들 양산박처럼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각계 각층별로 이제 실력자들이 온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전업 연구조 그러니까 종합 연구조라는 건 약간 제너럴리스트 좀 평이하게 두루두루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전업 연구조는 이제 스페셜리스트 특화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에로 공장 기술이라면 뭐 그쪽 테크닉인갑네. 이게 위왕정이 정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짓 위자 왕정위 왕정이는 왕징웨이 정부입니다. 그 중일전쟁 때 중국 내 일본이 세워놓은 괴뢰 정부 대표적인 게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그 바지 황제로 앉아있던 만주국이 있었고 또 왕징웨이라고 하는 국민당의 그 대표 리더급 인사가 이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남경국민정부라는 그 정권이 있었습니다.
이 남경 국민정권을 다른 말로 뭐 왕징웨이 정부 혹은 왕정위 정권이라 그러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푸이의 완주국가 그리고 왕정위의 남경 국민정부를 칭할 때 가짜 거짓 정부라는 뜻으로 앞에 거짓 위자를 붙여요. 그래서 만주국을 표기할 때는 위만이라고 합니다. 거짓 만주국. 그리고 왕정위 정권을 표기할 때는 위왕정위 정권, 거짓 왕정위 정권, 이렇게 이제 약간 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역사에는 약간 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봐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온 이 여자가 단기적인 이제 약간 근신 처분을 받은 뒤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작을 해서 테스트를 마치고,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인증샷을 받아서 거기에 배속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진한파는 약간의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런 테스트 과정과 단기 처분을 안 거치고 바로 온 거잖아요. 뭐 중남해는 중난하이라고 해서 지금도 중국 국가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그곳 지명 이름입니다. 냉천, 궁현, 호동 전부 다 이제 베이징 시내에 있는 그 지명 동네 이름입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진한파를 자꾸 현장으로 내려보내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난 진한파가 실전 특무 공작을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이런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내숭 떨었나 싶을 정도로요. 이때가 1949년인데 이때부터 이미 중국 특무기관에서는 국제 정보 공작과 그리고 해외 이제 간첩을 침투시켜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이 이게 발달했겠어요. 참, 이 공산 정권의 특무기관이라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진한파가 북경을 떠나서 상해로 옮겨갔잖아요. 그거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것은 중국 공산당 특무기관의 중앙 조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지방 조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부 중국 공산당 화동사회부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